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요즘 정말 덥죠? 오늘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2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렇게 33도를 넘는 폭염이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14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에 이렇게 긴 폭염은 가장 더웠다는 지난 1994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가 왜 이렇게 더워졌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송용수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해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과장님, 올해 폭염 정말 덥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실제 기상특보가 내린 그 지도를 보면 전국이 정말 빨간색일 정도이거든요. 올해 폭염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과거 30년 동안 최대의 폭염이라고 불리웠던 그 해들이 1994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2016년이나 2013년 등 굉장히 전국이 고온으로 들썩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의 폭염은 아마 1994년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만큼 고온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폭염 일수라고 불리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그런 기온의 분포를 보면 그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전국이 평년 기온 대비 약 4도씨 높은 약 한 33도 이상의 그런 고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폭염 일수도 전국적으로 10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기 화면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더운 날씨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랑 곡성 구례 쪽이 매우 더운 상황인 걸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송영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광주와 아프리카를 합쳐서 광프리카다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광주가 많이 덥습니다. 광주가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더워진 겁니까? 예, 우리시 우선 폭염 일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을 포함해서 16일이고요. 지난 12일부터 그 14일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 10년간 그 폭염 일수를 보면 2010년 아까 말씀하신 2016년이 31일로 가장 많았고 열대야 수는 2010년에 34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참고로 아까 1994년 폭염 일수를 좀 말씀드리면 45일, 열달 수는 37일이었습니다. 최근 그 10년간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특별한 패턴을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2000년 이전에는 7, 8월 달이 집중이 됐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이 폭이 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주로 7, 8월에만 많이 더웠는데 이제는 5월에서 9월까지니까 여름이 길어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예. 더운 날들이 매우 길어졌다, 폭염 일수가 길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덥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죠. 그러니까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폭염을 건디지 못하고 닭이나 오리들이 이렇게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 상황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42명이 지금 폭염 질환자가 나왔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125명 분이 지금 피해를 입으신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피해를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700가구가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광주시 같은 경우 그렇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약 38만 6천여 마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폐사를 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 폭염에 대해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이 같은 온열 질환자는 뭐 작년보다 한 40%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축 폐사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폭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영화 과장님, 지금 오늘 포털에 이제 주요 메인 뉴스로 올라왔던 게 태풍 종달이였는데요. 이게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발생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듣고 사람들이 많이 반가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폭염이 좀 꺾이는 시기가 좀 빨라지는 건지 폭염이 언제 정도 좀 수그러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그 폭염을 유발하고 있는 그 기압계는 사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굉장히 크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태풍이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약화시킬 만큼 크게 발달해서 올라온다면 그 폭염이 어느 정도 기세가 꺾일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기상청의 지금 앞으로 10일 동안의 그런 중기 예보를 보면 일단 그 태풍 활동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지만 당분간 폭염이 지속이 되는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1개월이나 3개월 전망에서도 사실 8월 달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 이 활동이 지속이 되면서 아마 8월 중순까지도 그 평년 대비 기온이 조금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 활동을 좀 더 주시를 하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폭염이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폭염이 당분간은 유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 뭐 1994년의 폭염의 경우는 보니까 9월 4일까지도 계속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윤진호 교수님, 올해 폭염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12일이면 예전 같은 경우에 보통 장마가 한창 진행 중일 때잖아요. 근데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일찍 시작됐고 또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폭염의 특징이랄지 폭염의 원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한반도 여름철 날씨는 방금 그 병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강하냐, 어디에 위치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크게 결정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고기압이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폭염이 강하고 지속되고 있고 그 외에도 그 지구 온난화라든지 지속적으로 그 지구 온도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 도시 열섬화 효과 등 이제 도시에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집중되고 또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 이런 폭염들을 좀 악화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영하 과장님께서는 혹시 폭염의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까 윤진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 기압계를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게 변해가냐에 따라서 연도별 그 폭염의 양상은 좀 틀려지기는 합니다. 그렇긴 해도 실제로 폭염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이 부분이 폭염을 유발하는 그런 기압계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사실은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이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그 지구 온난화가 이러한 그 고온 현상을 좀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 열섬과 같은 그런 도시화로 일어나는 그런 영향들도 사실 이런 그 기온의 증가에 좀 더 그 부추기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와 도시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저도 좀 찾아보니까 여러 기후학자들께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뭐 북극의 빙하가 녹는달지 아니면 티베트의 그 눈이 빨리 녹으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던데 그 지구 온난화의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기후학자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티베트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티베트는 이제 한 3km에서 4km 정도 돼서 항상 이제 눈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 4천 미터 높이에 눈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눈들이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면서 녹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그 햇빛을 바로 받아서 그 티벳 그 지표면들이 더워지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3,000m, 4,000m 상공에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쉽게 빨리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고기압이 더 강화되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티베트에서 발생하는 고기압이 좀 이렇게 중첩되면서 조금 더 강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짐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의 눈이 빨리 녹으니까 지구 온난화 티베트의 눈이 녹으면서 예. 그쪽에 높은 기온에 기압이 형성이 되고 그게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주고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더워지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재한 사무처장님 그 지구 온난화도 원인이고 도시화도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주로 대구나 아까 그 화면으로 보셨지만 광주하고 대구가 주로 이제 더운 곳으로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광주의 도시 열섬화 뭐 다른 도시보다 좀 더 심각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에 겪는 이 현상이 열섬, 네. 또 폭염 이런 상황일 텐데요. 근데 좀 광주만의 좀 특별한 좀 데이터가 있는데 기후 변화 이 온도 상승 정도가 지금 최근 100년 동안 한반도는 1.5도씩, 전 세계적으로는 1도씨가 상승을 했는데 네. 최근 45년간 광주는 한 1.8도씨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의 평균 이 기온이 상승한 폭이 굉장히 높고 1.8도씨가 얼마 크지 않는다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변화가 엄청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기상 변화들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 폭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이 또 아니면은 이 광주에서의 이런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 주변 도시에서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광주의 열섬, 폭염이 더 심각한 이유가 이제 도시 개발 과정 중에 이런 도시의 열을 식혀주고 또 이렇게 순환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배려나 고려 없이 하자면 그런 부분을 다 무시가 되고 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또 뒤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저런 것이 모아져서 특히 이 광주, 대구가 폭염 여름만 되면 이 폭염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주의 도시 열섬화가 좀 더 심각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 광주가 45년 동안 1.8도가 올랐다는 거죠. 평균 네, 기온이. 네. 연평균 기온이 45년 동안 1.8도가 올랐고 100년 동안 1도씩 오른 건 지금 한반도 평균인 건가요? 아니요, 전 세계 평균이 전 세계 평균. 그렇고요. 한반도가 1.5도씨가 올랐습니다. 한반도가 1.5도시니까 전 세계보다는 한반도가 1.5도시, 1.5도시 좀 더 많이 올랐고 한반도에서도 광주가 좀 더 많이 네, 오른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송영수 과장님, 이게 광주의 도시 열섬화가 다른 도시보다 지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1.5도시 오를 때 광주가 1.8도시 올라서 좀 더 높은데 이 광주 도시 열섬화가 좀 더 높은 이유, 좀 심각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 시만 특별히 도시 열섬화가 심화됐다라고는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네.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공 건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불투수증 증가, 그다음에 인공열 이런 3대 요소가 이제 그 요인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그다음에 아파트 증가가 이제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아파트 비율이 64.7%로서 광역시 평균 57%보다 훨씬 지금 높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원인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전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군요. 도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뭐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뭐 물순환 시범 도시, 뭐 그린 인프라 확충 이런 데에 좀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자동차 증가량과 아스팔트 도로 면적 확대, 고층 아파트 비율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원인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파트는 말씀해 주셨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었죠, 광주가. 그렇습니다. 저희 광주시가 지금 한 64만 대 정도 자동차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둔화 상태입니다. 이제 과거보다 둔화된 상태인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약 10여 년 전 정도의 자료를 보니까 광주의 자동차 대수가 약 40만 대, 45만 대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10여 년 만에 64만 대면 굉장히 많이 늘은 상황이고요. 아스팔트 도로 면적도 약 10여 년 만에 한 8% 정도 많이 늘은 것으로 통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동차도 늘고 아스팔트 도로도 면적이 확대되고 또 아파트도 많이 늘고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 열섬화가 좀 가속화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병 과장님, 이 도시 열섬화가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나 서울, 뭐 부산 다른 지역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예,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실제로 도시화의 영향이 지구 온난화의 그런 추세 속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연구들이 수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최근 한 30년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광주를 포함한 서울이나 대구, 뭐 부산 등지의 그런 대도시의 평균 증가율이 약 10년당 한 0.3도씨 정도로 증가를 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도시나 비도시로 구분이 되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10년당 한 0.2도씨 정도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인구 100만 정도가 넘는 그런 대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고온과 이런 열섬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또 특이할 만한 점은 그 평균 기온이 그런 증가가 이제 대도시와 그다음에 그 비도시가 구별이 되는데 특히 대도시일수록 최고 기온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최저 기온의 증가폭이 이 다른 이 비도시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간 동안의 그런 폭염뿐만 아니라 밤 동안의 그 열대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이 영향들이 훨씬 더 크게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10년 동안 0.3도씨가 올랐고 중소도시는 0.2도씨. 그러니까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더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최고 기온보다는 최저 기온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예, 최저 기온은 저희가 보통 열대야라고 불리우는 것이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그런 상태고요. 네. 그런 상태들이 이제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인간이 느끼는 그런 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열섬 현상의 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낮 동안의 그런 기온뿐만 아니라 밤 동안에 도시가 식어야 되는데 그 냉각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저해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 최저 기온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 열대야 일수가 증가가 되면 결국은 온열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고 기온뿐만 아니라 밤 사이에 최저 기온이 높으면 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온열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저 기온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 폭염의 지금 실태와 상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폭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과장님, 요즘 이제 예전 수년 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횡단보도 지나다 보면 그늘막 설치해서 그래서 그늘에서 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살수차도 광주의 경우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살수차가 물을 뿌리는 모습도 이제 여름의 풍경이 된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지금 폭염 대응 전담 팀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최근에 폭염이 이제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폭염 대책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을회관이나 노인 시설, 주민센터 등 한 1,285개소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에어컨, 그다음에 난방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이나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 등 한 2,600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 체크를 하고 있고 전화 안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횡단보도 한 200개소에다가 저희들이 그늘막 쉼터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수차를 좀 동원해서 축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취약 지역에 살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게 좀 강화되다 보니까 그 소방서라든가 그다음에 31사단의 지원을 받아서 좀 이게 살수를 좀 확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일사병이나 그 열사병 이제 환자 이런 온열 질환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응급 장비를 갖춘 폭염 그 구급자 32여대를 저희들이 항상 그 비상대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 토론에 앞서서 전국 자치단체마다 폭염 대응 관련 어떤 대책들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더위 쉼터하고 냉방비 지원, 뭐 재난도움 이런 내용들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무더위 쉼터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가서 이제 낮 동안 정말 더울 때 가서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무더위 쉼터가 얼마만큼 좀 촘촘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냉방비는 좀 지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에어컨을 정말 마음 놓고 좀 틀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로 저희들이 한 1,285개소이기 네. 때문에요. 주로 이제 마을회관이나 노인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시설 중심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한두 곳 이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마을회관하고 되겠고. 경로당 거의 다 예, 시행되어 예. 있는 그리고 건가요? 주민센터 네. 이런 데서 이게 일반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리한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냉방비를 1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한 달에요? 예, 예. 한 달에 10만 10만 원? 원인데 예. 올해는 20만 원으로 저희들이 좀 확대를 좀 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이게 그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좀 많이 틀 수 있는 건가요? 낮 시간 동안에? 그 글쎄요, 정도 이제- 넘기진 않나요? 만약에 그걸 20만 원을 넘기게 되면 이제 자부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7월, 8월 정도는 한 달에 20만 원씩 예, 예. 에어컨 비용, 냉방 비용이 지원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럼 에어컨은 다 설치는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 일부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폭염이 심각해지면 언론에서 이제 자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더위 쉼터에 가지 못하는 이제 뭐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재난 도우미들이 많이 뭐 이렇게 가서 안부를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직접 뭐 전화나 방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독거 노인분들이라든가 그 노숙인들 이런 분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이분들하고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네. 방문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계속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염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관리하시던 분들이 예, 계속 이어서 예. 하신다고 그렇게 보면 폭염이라는 특별한 어떤 그 상황에 있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평상시에도 안부 전화를 해서 이상 유무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겨울에 뭐 큰 눈이 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기상청에서 이제 예보를 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폭염은 장기 예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윤진호 교수님, 폭염은 장기 예보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런 거죠? 폭염은 어떻게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기상청도 그렇고 저희 학계에서도 온도는 예측을 좀 하는데 네. 장기 뭐 길게는 몇 달 전에도 올 겨울은 덥겠습니다, 춥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폭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굉장히 극단적인 거여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장기 예보는 못 하고 있고요. 며칠 전 이런 식으로 지금 예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폭염도 장기 예보가 가능하도록 혹시 기후학자들께서 연구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기상청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예보 성능 자체를 높여야 그렇게 극단적인 현상도 예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아직 그게 이제 그 기상청에서 예보를 매일매일 내고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흔히 말하는 이른바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후학자분들의 연구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슈퍼컴퓨터는 일종의 하드웨어고요. 네. 그게 이제 그 기상 예보 모델이 있고 네. 그 모델이 성능이 개선이 돼야 되고 네. 또 그에 맞춰서 그 슈퍼컴의 성능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관측도 조금 더 좀 더 많은 지역에서 네. 자주 관측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네. 것들이 동시에 좀 돼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폭염이 이제 해마다 심각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그 폭염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시에서는 혹시 그 송 과장님, 광주시에서는 폭염과 관련해서 어떤 좀 장기적인 계획들, 장기적인 대책을 좀 갖고 있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그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강주 온도 1도씨 낮추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구상을 하게 됐냐면 2005년도의 온도보다 2015년도 10년 만에 온도가 1도씨 정도 평균 온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도씨 낮추기라는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실천력이 높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 토론이라든가 백인 시민 포럼 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네. 그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차기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까 중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원실가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실가스가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폭염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고효율 기기,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이런 부분에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 부분은 그 시민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탄소 은행제라든가 배출권 거래제,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 아파트 조성 사업 이런 것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가 이제 물순환 체계 그 회복입니다. 보통 자연 상태의 빗물 같은 경우는 65% 정도가 증발을 해서 대기를 냉각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한 20%대 정도로 증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떤 대기가 냉각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다행히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환경부 그 물순환도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한 295억을 투입을 해서 상무지구를 우선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강주시 전체로 확대해서 거의 자연 상태 수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그러니까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작년 가을부터는 시작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시작한 지 이제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예. 그 1도 낮추기 프로젝트 여러 가지 아마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가장 잘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고, 아니 또 이게 좀 장기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다, 좀 진도가 더딘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친환경 자동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네.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고 관련 기반 시설을 지금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녹지 부분이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은 녹화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숲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녹지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 확보가 가장 더딘 부분이고 친환경 차가 아마 가장 잘 되고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고, 친환경 차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좀 줄여서 네. 지구 온난화를 좀 늦추자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진행되고 예. 있는 사업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북극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 위험하다 이런 뉴스를 보면 되게 멀게 좀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 폭염 사태를 겪으면서 이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결국 우리와 좀 먼 얘기는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지구 온난화로 도시가 뜨거워졌으니까 이 온도를 다시 낮춰야 될 텐데, 윤준호 교수님, 방금 여러 가지 이제 온도 1도 낮추기 여러 가지 프로젝트 내용도 좀 들으셨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이게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그러니까 폭염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온실가스를 이제 줄여야, 단지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네. 한국 국가 전체에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인 공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지구 온난화를 조금 위험을 줄일 수 네.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처장님, 환경단체에서 이게 그러니까 폭염이 있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오고 또 많이 운동을 하셨던 내용인데, 환경단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송 과장님께서 광주시에 여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이제 그런 계획들까지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열해주신 말씀만 들으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량, 광주시의 목표가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의 40%를 낮춘다고 하고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기간에 그게 한창 나중에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마련이 되고 또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지금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녹지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도시의 열섬이 굉장히 심각해진 이유가 모든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광주가 또 특히 심한 이유가 광주의 도시개발 과정 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광주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95년부터 2014년 도시개발로 광주에서 사라진 농경지, 임야, 이런 면적을 봤더니 농경지는 40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임야가 한 15제곱킬로미터. 이걸 이제 축구장으로, 이 면적으로는 지금 이게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봤더니 한 7,700개 정도가 이게 줄었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대지나 학교나 도로나 이제 이런 도시계획 시설, 도시 시설로 이렇게 다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제 이런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가피 부득이한 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적으로 갖는 문제, 그런 과정에 예를 들면 아까 아파트의 비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파트에 이런 배치라거나 또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아야 될 지역에 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무등산 자락을 둘러싸고 지금 병풍처럼 지금 아파트가 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예를 들면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인근에 이런 거리를 두고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가까이 또 고층으로 이렇게 들어서서 그래서 실은 이제 도시가 더워지고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성을 하고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도시계획이나 또 아니면은 이런 도시계획을 개발을 하는 지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행 현장에서는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외 규정을 둔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또 가정 중에 뭐 조건부로 하면서 허용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주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온실가스 부분도 지금 뭐 이렇게 1도시 낮추기의 부분이 지금까지 광주시가 꾸준히 해왔던 물론 이제 잘하는 것은 지속해야 되고 또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환경대조처를 포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책임 회피성 같고요. 이제 광주가 민주평화인권도시라고 말을 하는데 민주평화인권도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도시고 또 어떤 그 개발 이익에 어떤 그런 것에 더 배를 두기보다는 공공성에 더 이익을 두고 비중을 두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나 도시개발 과정에 이런 기준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무등산 자락에 아파트를 짓는 걸 허가를 내주고 그동안 또 도시개발을 하면서 축구장 면적이 7,700개에 달하는 면적에 논이나 밭이나 녹지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사라지게 한 다음에 지금 와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탄소 운행제를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좀 답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 과장님. 그 이제 지금까지 어떤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뭐 실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뭐 저 잘해 보자고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뭐 도시 기본 계획도 다시 이제 마련하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온실가스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비효율 대비 37%를 감축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외하고 국내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지금 그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게 수립이 되면 아마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쭉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지하에 갇혀 있던 화석 연료가 밖으로 나온 것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가장 우리 시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막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폐자원 에너지 부분인데요. 지금 일반 그 시민분들이나 또는 국민분들이 폐자원에 대한 에너지 부분에 상당히 많이 그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뭐 소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폐자원을 가지고 에너지를 할 경우에는 에너지라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화석연료를 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 또한 환경오염,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여 생기는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는 그 폐자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윤준호 교수님 이제 녹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녹지 얘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도시라도 도시에 숲이나 공원이 있는 곳은 아마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도 그렇죠. 상무지구를 비롯한 도심은 온도가 매우 높고 무등산 인근은 온도가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도심의 녹지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지금 뜨거워지는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의 그 도시 내에 이렇게 그 녹지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때문에 더워진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대안들이 있긴 한데 무슨 아직은 실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햇빛을 뭐 이렇게 열을 뭐 흡수해 주는 건가요? 뭐 반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열을 이제 그러니까 햇빛을 반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그 태양 에너지를 그냥 흡수를 많이 하고요. 근데 그 녹지 공간이 생기면 그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반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많이 좀 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예. 저희가 이제 공원이 있음으로써 이제 이런 시민들의 쉼터 역할도 하고 또 이런 경관적인 어떤 그런 그 아름다움도 제공하기도 하고 쉼터 그리고 이런 대기질을 많이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이산화질소를 이제 이런 그 작은 샘플러를 가지고 측정해보는 시민들과 함께 그걸 해봤더니 이제 공원 인근과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이쪽 도로, 그러니까 공원 인근 도로와 또 이런 공원이 없는 지역의 도로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뭐 당연히 지금 이 공원 인근 쪽 이산화질소 농도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산화질소는 미세먼지나 오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나 뭐 이제 이런 배기가스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 건데 그만큼
뭐 공원 인근에 물론 이제 그 인근에 뭐 자동차량도 영향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높은 나무들은 빛을 반사를 해줘서 열을 이렇게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또 증발산은 낮은 이런 나무들이나 이런 초목류 같은 경우에는 증발산을 통해서 이런 습기를 가지고 또 이 온도를 낮춰주고 해서 이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 그리고 이렇게 대기질을 개선해주는 효과 그리고 사람들이 또 쉴 수 있는 또 산책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아주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원 관련된 법에서는 이 도시에서의 일정 수준의 이 도시 공원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한 6제곱미터 1인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최소 9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라. 근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광주시가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조성한 것을 보면 딱 6제곱미터는 맞췄습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것은 못 맞추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우리 도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꼭 그 수치의 어떤 이제 기준이 막 있긴 할 텐데 그 더 많은 녹지 공간을 또 확보를 하고 또 있는 녹지는 좀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녹지여도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곳도 있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생태 자연도라거나 뭐 비오톱이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보존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비오톱 1등급인 지역 네. 또 이제 이 비오톱 1등급이기도 하면 보전을 해야 될 만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이 지역인데요. 이제 이런 곳에서도 그 개발 허용 강도를 높여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이런 도시계획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좀 봐서 이런 부분이 계속 아까 앞서 말씀드린 좀 우려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물론 우리 광주시가 큰 방향에 있어서는 친환경 도시를 지향을 하고 또 이런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향을 하고 많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좀 이런 그 개발 계획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공원 조성 공원에 대한 이제 대책은 얼마 전에 이제 광주시가 시민단체, 시민들, 주민들 이런 이제 논의 과정. 사무실님 여기서 좀 한번 잘라서 할게요. 네. 너무 길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이 공원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온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도 하고 쉼터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비해서 광주는 6제곱미터, 1인당 6제곱미터인 거죠.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이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광주의 도심 녹지가 정말 충분한 건지 그리고 최근에 전국이 제일 더운 대구에서 녹지를 늘리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거와 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은 이제 자꾸 이제 대구가 아마 이제 또 대표적인 더운 도시여서 이제 네. 대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공원 조성의 이제 인구 대비 면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2016년 기준입니다. 대구보다는 광주가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좀 더 높은 편이었고요. 대구가 더 높다는 거죠? 아니요, 광주가 좀 더 광주가 높은 더 높나요? 편이었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대구가 그간 계속 더 덥지 않았나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열섬이나 아니면 폭염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아까 우리 그 광주에서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쿨링 시스템을 뭐 도입을 한다거나 뭐 살수 뭐 이런 등등을 해서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정말 일시적인 거고 정말 폭염이 극심한 폭염 됐을 때는 임시 방편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이런 폭염이 왔었을 때에 안화시킬 수 있는 도시 구조가 되도록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타시도 갖고 비교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광주시가 그런 적정한 수준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녹지뿐만이 아니고 실은 아까 도시화 과정 중에 도시개발 과정 중에 산은 깎고 그리고 물은 하천은 덮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목적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또 이런 상태는 그대로 두고 또 오히려 도시 외곽으로 또 이런 도시를 키워가는 정책으로 네.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안에 물길, 그다음에 도심의 숲, 이제 공원을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총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한 건가? 여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광주가 좀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나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타시도보다는 우리 광주 시민의 삶의 질 기준에 있어서 적절한 건가를 보고 좀 대책을 좀 강화를 해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녹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녹지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공원 일몰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원이 이제 2020년이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그때 공원이 다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광주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민간 공원 개발인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공원의 뭐 10%, 20% 혹은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에서 90%를 녹지로 보존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녹지가 좀 더 줄어들게 되니까 좀 더 더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면적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특례 사업으로 하는 이 10군데의 이 공원이 한 30 내지 40%가 이미 경작동으로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녹지로 환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공원 면적은 줄 수는 있지만 어떤 녹지는 좀 약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제 공원 면적이 이제 줄어든 만큼 이제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2030 공원 녹지 기본구역에 이걸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그 부족한 녹지를 위해서 나대지라든가 뭐 짜투리 공간이라도 찾아서 최대한 녹지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녹지로 하시겠다는 얘기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러면 기존의 공원인데 경작 등을 해서 훼손됐던 면적을 녹지로 환원하는 면적 이게 좀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 30 내지 40% 정도가 이미 그 훼손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그 25개 그렇습니다. 공원의 예. 30, 40%가 훼손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미 경작을 하거나 기존에 어떤 건축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훼손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30%나 10%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녹지로라든가 이 공원으로서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그 녹지가 일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죠. 녹지가 일부 환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최재현 사무처장님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네, 이제 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해서 이제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이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민간공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를 비공원 시설을 그렇죠. 하고 70%를 이제 기부채나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10% 미만으로 이제 낮춘 것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좀 거기에 더 보완을 좀 해야 될 것들이 물론 이제 부득이하게 여러 재정적인 여건 또 일몰 실점이 목전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따라서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비공원 시설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또 이 주변과의 조화 그리고 또 이 이제 공원을 또 점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공원을 조성을 하는 게 이런 모든 이제 특히 이제 인근 주민들이 함께 또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또 과도한 혹시 공원 시설을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우수한 녹지나 아니면은 또 이제 공원으로서 또 그 제대로 조성이 돼야 할 부분들이 훼손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단순한 이제 비율로만 봐서 이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이 비공원 시설이 또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다음에 이 공원 조성은 또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특례 사업 과정에서는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뭐 또 선정 과정에서는 이제 심사 평가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10개 민간공원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뼘이라도 더 녹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폭염을 좀 낮추는 이런 그 대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녹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이번에는 바람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심의 뜨거운 공기가 좀 외부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바람길이 필요한데 그 도시 바람길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윤준호 교수님 좀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바람길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좀 덧붙여 주시죠. 예, 그러니까 바람길이라는 게 그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렇게 그 건물들을 이렇게 새로 배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등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이 있으면 낮밤으로 항상 이제 시원한 바람이 산에서 이렇게 불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바람이 도심까지 이렇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배치를 다시 하긴 좀 힘들더라도 새로운 건물에도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의 몇 개 도시에서는 이미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제 바람길을 만들면 단지 이제 그 도심 그 열섬 효과를 낮추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그
오염 대기 오염 문제도 네. 조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정체된 공기를 좀 흐트러주고 그러면서 오염 물질이 조금 감소되는 그런 예들은 많지는 않지만 네. 예,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일 뭐 슈투트가르트 이런 데 자료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 아주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바람길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것 같더라고요. 변 과장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아까 이제 공원 녹지나 아니면 도시숲 그리고 지금 바람길에 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두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도시의 숲이나 공원 또는 산림이 조성이 되면 앞에 민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수목에 의한 그 증발산이나 아니면 그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기온을 낮추기도 하지만 특히 밤 동안에는 그 산에서부터 그 불어 내려오는 그런 찬 공기 때문에 도시가 좀 더 이렇게 식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들을 조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바람의 효과라는 게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한 2m/s 정도,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분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정도 조건에서 이게 관측 지점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약 한 0.2도씨 정도씩 계속 떨어지는 걸로 네. 그 조사된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도심 숲에서 그 이 찬 공기가 특히나 야간 동안에 도시 지역으로 내려와서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산과 그 도시를 이어주는 그 길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뭐 도심 빌딩의 높이를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구역 이상은 어느 정도 면적 이상 이 빌딩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 면적을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들을 사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이제 그 녹지, 바람길, 그 다음으로 이제 대안으로 또 거론되는 것들이 하천 복원, 뭐 물길 조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하천 복원하면 실제 좀 기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하천이 주는 효과는 사실 물의 비열이 공기보다 높기 때문에요. 하천이 흐르는 그 부분에서 증발에 의해서 주변의 열을 좀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보단 물이 이 위에 있는 공기와 그 열 교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하천 주위의 공기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의 그 청계천을 사실은 복개를 했다가 다시 그걸 복원을 했을 때 전후의 그 기온차를 조사한 그런 연구가 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약한 그 청계천 그 복원 전후의 그 기온이 뭐 0.5도에서 많게는 한 1도씨 정도쯤 이렇게 저감되었다라는 그런 발표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청계천 복원 전후의 기상 상황이 좀 틀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하천의 복원은 사실 기온을 저감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송 과장님이랑 우리 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광주에도 혹시 이런 하천을 복귀하거나 물길을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은 갖고는 있고 특히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제 공약으로 그 일부 소하천에 대해서 복원을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일반 그 소하천은 그렇지만 일반 그 지금 저수지라든가 그 일반 그 지금 현재 좀 훼손되어 있던 하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연형 하천이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복원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천을 계속 복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고 사무처장님. 네, 우리 이제 이용섭 시장님께서 이제 광주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제 광주천을 활용한 어떤 그 이익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들자라는 것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아까 공원처럼 도심 안에서의 친수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도시민에게. 그래서 이 하천이 있음으로써 물길이 있음으로써 이런 더운 여름날은 식혀주는 기능도 하고 또 이런 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수 기능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광주에서 이 완벽한 자연 하천까지는 복원이 힘들지만 자연형에 가까운 이런 하천 복원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친수 기능을 증대를 하고
또 도심에서 열악한 그런 환경적인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시민 삶의 질에 더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광주천을 지금 어떤 관광 유발을 권하는 그런 게 없더라.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봐라라고 하는 좀 접근에 저희가 그 내용들을 좀 읽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예, 일단 말씀을 여기까지 좀 듣고요. 저희 이제 토론이 약 한 3분 정도, 약 2~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토론 때 꼭 못하신 말씀, 폭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꼭 이것만큼 꼭 말씀하고 싶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를 한 30초 정도씩 말씀해 주시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 과장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지구 온난화하고 폭염은 이제 더 많은 이익과 편리함을 얻으려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가 일회용품, 음식물 줄이기, 그다음에 녹색 식단 만들기, 그다음에 1인 1나무 심기 이런 것들 좀 시민들께서 좀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주 시민이 완전 채식을 했을 경우에 강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민분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아마 폭염의 정도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명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앞으로 그 미래의 그 전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 이런 폭염이 지구 온난화와 그다음에 도시화의 그 효과가 다시 중첩이 돼서 나온 것이니만큼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는 현재 여름철의 이런 기온의 변동 폭이 앞으로 빠르게는 2030년대가 지나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대책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임을 저희 모두가 그 명심을 하고 이런 대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실천들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폭염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최재현 사무장님. 네, 시민 실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시민들이 실천하지 않아서 물론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실천하지 않았냐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들, 시책들이 그걸 유인할 수 있는 장치로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그 여러 지적들 또 이제 물론 강주시가 잘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계속 이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 또 그다음에 이런 이제 시민들이 주장하는 또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잘 받아주셔서 좀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이런 좀 종합적인 부분을 좀 마련을 해서 네. 이렇게 시민들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마지막으로 윤준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 폭염이 왔을 때 저희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40도를 넘을까라는 게 하나의 일단 연구적인 테마였었는데 이미 어제 날짜로 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 여러 단계에서 복잡한 여러 참여 인자들, 구성 요소들이 합의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런 그 방안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은 폭염에 에어컨이 없었다면 오늘 방송이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에어컨에 기대해 살면서 폭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점점 뜨거워지는 도시에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시의 온도를 낮출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